러시아는 며칠 동안 키이우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 인프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무력하고 어둠 속으로 빠뜨리기 위해 그의 가장 큰 비장의 칼인 오레시니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레시니크로 그것을 타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드론물이나 오레시니크도 키예프의 저항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키예프는 자국산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과 서방의 스톰 섀도우로 푸틴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한 번의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에너지 연결을 끊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어둠과 추위 속에 남겨졌습니다. 나라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공황의 진원지는 오리올입니다. 오리올 열병합 발전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22만 5천 명의 민간인이 동사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수백만 민간인의 드라마를 담은 공격 영상. 영상에서 보이는 거대한 불덩이는 드론이 운반한 탄두가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터빈 홀이나 고압 증기 라인을 목표로 했음을 나타냅니다. 열병합 발전소의 그러한 지점에 타격이 가해지면 해당 유닛의 가동 중단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압력 불균형과 연쇄 반응으로 인해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밍고의 기술적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기는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저비용 순항 미사일입니다. 플라밍고는 소형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약 800km의 범위를 가진 고급 플랫폼입니다. 시속 450에서 5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전통적인 프로펠러 구동 무인 항공기와 달리 몇 초 만에 목표 지역에 도달합니다. 플라밍고의 기체 구조는 전파를 흡수하는 복합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공격 중에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리올은 모스크바로 가는 경로에서 가장 전략적인 허브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층 공중 방어망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플라밍고로 알려진 이 시스템들은 러시아 공중 방어의 가장 큰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공중방어 시스템이 고고도에서 오는 탄도 목표물이나 전통적인 전투기를 상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제트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가까이에서 비행하며 낮은 레이더 신호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가치 있는 목표에 잠금하여 러시아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돌아다닙니다. 공격 직후 오리올 주지사 안드레이 클리치코프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주지사는 도시 북부와 철도지구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인프라 시설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정은 바로 그 순간에 크렘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황폐한 모습은 우연이나 갑작스러운 보안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크렘린에게 만성적인 앙봉의 재발입니다. 왜냐하면 오리올이 플라밍고에 의해 무릎을 꿇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월 13일 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이 잔혹한 공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UAV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건 잊으세요.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체 플라밍고와 바루스 순항 미사일의 첫 공식 임무이며 이 무기들은 11월 13일 밤에 러시아 지도의 모든 규칙을 새로 썼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와 자포리자에 있는 수십 개의 고가치 군사 목표, 지휘소, 대규모 연료 저장소 및 공항이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오리올의 대규모 열 발전소가 붕괴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그 자랑스러운 S-400과 팬츠르가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해 완전히 무력했다. 공격 당시 오리올 주지사 안드레이 클리치코프는 공포에 질린 주민들에게 대피소로 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피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복도, 욕실, 옷장에 숨으세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푸틴의 25년간의 강한 러시아 약속의 최종 결과를 인정하는 러시아 주지사의 발언입니다. 한쪽에는 자백이 있고 다른 쪽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정권의 수석 선전가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공격으로 인한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솔로비오프는 우크라이나 체르니히프, 페레드, 드니프로가 파괴되어야 하고 키이우의 블로보드치흐리스티가 파괴되어야 하며 도시가 침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러시아 선정가는 러시아의 포세이돈 핵 어뢰로 전 세계를 위협했다.
러시아는 공격을 막지도 못하면서 키예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무한한 위대함에 의존해왔습니다. 전선에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우랄 산맥 기슭의 중요한 산업시설과 무기고가 11월 13일까지는 안전하다고 믿었다. 역사적인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게임 체인저 카드를 내놓았다. 플라밍고, 바레스, 유지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의 자체 제품이다. 이것은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푸틴의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순간입니다. 플라밍고는 3,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랄 산맥 너머의 모든 군사기지와 지휘 벙커가 이제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에서 전쟁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의 불길이 그의 수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단순히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최대 10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 탄두로 장착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11월 13일 밤에 공격된 목표를 보면 이것은 테러 공격이 아니라 정밀 작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장군들, 과도 정치인들, 그리고 군벌들을 겨냥한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우리 영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미사일의 대량 생산이 2026년 1월, 2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본 악몽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대의 무인 항공기나 개조된 미사일로만 괴롭히는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이러한 느리고 쉽게 탐지 가능한 목표물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그들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낮게 비행하며 탐지할 수 없는 순항 미사일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전한 실패. 오리올의 지역 주민들이 보고한 미사일 같은 폭발과 주거지역, 주차장, 아파트 마당에 떨어지는 불타는 잔해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플라밍고를 막지 못했음을 증명하며 아마도 도시 바로 위 목표에 도달한 후 마지막 순간에만 타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슈퍼노바 플러스는 이 잔해가 플라밍고 미사일에 속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러시아 방공망은 자국 시민들에게 불타는 미사일 파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리올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미지에는 오리올 열 발전소의 본관에 큰 구멍이 나고 시설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민간인을 어둠 속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오렐 테크마시와 같은 인근 방위 산업 시설의 전력도 차단했습니다. 샤헤드 발사 기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리올은 러시아군이 이란산 샤헤드 무인기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주요 군사기지 중 하나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기지에는 8개의 지상 발사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라밍고와 무인기를 오리올로 보내면서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테러의 근원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에너지 전쟁 전략을 뒤집고 전쟁을 러시아의 문턱으로 가져오는 대칭적인 보복 조치입니다. 푸틴은 11월 12일에서 13일 밤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138대의 무인 항공기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러시아의 지휘센터, 물류 및 테러 기지를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의 장군들은 이 복잡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와 같은 새로운 무기로 러시아의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는 것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인을 밀어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 갇힌 러시아 석유 5억 배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오르스크와 스타브롤란드 같은 석유 화학 공장을 매우 효과적으로 타격하여 러시아가 원유를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석유를 구매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국제 제재와 구매자를 찾지 못해 5억 배럴의 러시아 석유가 바다의 유조선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전쟁 기계를 재정 지원하는 주요 수입원이 차단되었다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것은 물류 악몽입니다. 이 실패를 촉발한 또 다른 요인은 모스크바를 보호하는 요격기의 부적절함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물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항공기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과 드론의 분노가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크라스노다르 상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장갑부대, 대공 방어 시스템을 위한 발전기, 그리고 전투기 연료의 상당 부분이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정유소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정식은 간단했습니다. 정유소가 불타면 연료가 고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스크바를 포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질식 작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공격의 해부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작전은 버튼을 눌러 무작위로 미사일을 발사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수행한 대담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유령 작전이었습니다. 현장 데이터와 레이더 추적에 따르면 공격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발사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S-20셈 전술 폭격기가 러시아 방공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폭탄을 투하하고 탐지되지 않은 채 기지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완전한 붕괴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이 작전의 천재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스톰 섀도우 스칼피-AG 미사일은 발사 후 높은 고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따라 비행하며 지형 밀착 모드로 지상에서 30에서 40m 높이로 비행합니다. 러시아의 난공 블럭의 S-300 및 S-400 포대는 아마도 하늘의 천장을 스캔하고 있었겠지만 조금은 레이더 수평선 아래에서 나무 꼭대기를 스치며 다가왔습니다. 로스토프와 같은 전략적 기피 지역에서 12회 이상의 폭발이 보고된 것은 러시아의 닥친 공중 방어 교리가 붕괴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시스템이 그날 밤 고철 더미와 구별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사용된 탄약의 종류도 목표물 파괴에 중요했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450kg의 브로치 관통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탄두는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통탄이 정유소의 외부 콘크리트나 강철 장갑을 뚫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폭발물이 시설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제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증류탑을 정밀하게 겨냥했습니다. 노보시아흐틴스크 정유소의 구조를 보면 타격된 지점이 배기 증류 장치를 목표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원유를 분리하는 거대한 탑으로 정유소의 핵심입니다. 이 탑들이 없으면 정유소는 단지 석유 저장 시설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이 탑들을 수리하는 데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 모스크바의 수십억 달러 방어 신화는 영국 프랑스의 공학과 우크라이나의 용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항공기입니다. 러시아 공군 출격 횟수는 이 파란 혈관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것입니다. 노보시아흐틴스크의 비활성화는 우크라이나 하늘에서의 러시아 압력 감소, 지상에서 대기 중인 러시아 조종사, 그리고 전선에서 숨을 돌리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지르식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이륙에 필요한 고옥탄 연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봅시다. 이러한 공격이 러시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보이지 않는 주요 영향을 분석해 봅시다. 단순히 발전소가 불타는 것만이 아닙니다. 타격을 받은 것은 현대 열병합 발전소의 심장인 첨단 가스터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의 진짜 악몽, 우크라이나 미사일보다 더 큰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 터빈에는 백업이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를 생산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멘스도 제너럴 일렉트릭도 알스톰도 없습니다. 푸틴의 우리는 자급자족한다는 봉화는 이 첨단 기술의 잔해 앞에서 무력하게 침묵한다.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약간의 기술적 깊이로 이 불가능성을 설명해보자. 가스터빈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이다.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품들은 마이크론 수준의 정밀도로 제조되고 수천 도의 온도에서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회전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는 서방과의 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모든 주요 발전소에 독일 시멘스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터빈을 장착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의 DNA는 서구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제재가 가해지자 이 거대 기업들은 짐을 싸서 떠났다.
그들은 떠났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서비스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비 부품 공급도 중단했다. 이것이 바로 오리올에서의 플라밍고 공격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미사일이 소련 시대에 오래된 터빈을 맞췄다면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창고에서 녹슨 부품을 찾아내어 어떻게든 시스템을 수리하고 가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 기술로 운용되는 민감한 현대식 유닛을 공격했습니다. 이 유닛의 블레이드는 특수 합금 금속과 세라믹 코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국내 산업은 이 금속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역설계를 시도해 왔습니다. 즉, 서구 부품을 복제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제된 부품은 원본만큼 열을 견디지 못하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며 몇 주 안에 고장나서 전체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자체 전기를 생성하는 기계를 수리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극적으로 웃긴 상황이 벌어집니다. 크렘린은 서방이 떠나면 동방이 올 것이다 라고 국민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학에서는 호환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리올 발전소의 전체 인프라, 파이프라인, 제어실, 디지털 브레인은 지멘스 표준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상하이 일렉트릭 제품 같은 중국 터빈을 그냥 가져와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치수가 맞지 않고 연결 지점이 맞지 않으며 전압 조절이 맞지 않습니다. 삼성 배터리를 아이폰에 넣으려는 것과 같지만 산업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중국 터빈을 설치하려면 거의 전체 공장을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이 걸리는 건설 과정과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차 제재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가장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를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알려진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즉, 작동 중인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발전소의 부품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라밍고 공격은 이 사이클도 깨뜨렸습니다. 미사일이 부품이 아닌 본체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해체하거나 설치할 기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리올의 그 분화구는 러시아 기술적 고립의 무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와 경제 마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오리올과 로스토프 같은 산업 중심지에서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급 충격을 의미합니다. 터빈은 아마도 50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그 터빈이 작동하지 않는 매일매일이 러시아 경제에 끼치는 피해는 그 지역의 공장이 문을 닫고 철도가 중단되고 생산이 붕괴되면서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제품 부족이 시작되고 부족은 가격 폭등을 초래합니다. 이미 루블 평가절하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기본식품과 산업제품의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 경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불타는 발전소의 영희 속에서 사라진다. 공장 노동자들은 실직하고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며 주민들은 집을 난방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역사적으로 항상 혁명이나 주요 사회적 폭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아마도 푸틴에게 가장 두려운 효과는 엘리트들의 안전감 붕괴입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와 정치 엘리트들에게 모스크바와 그 주변은 전쟁과는 무관하고 손댈 수 없는 거품이었다. 그들은 텔레비전으로 전쟁을 보며 샴페인을 마셨다. 그러나 플라밍고와 스톰 섀도우 공격은 전쟁이 이제 그들의 뒷마당, 타차, 고급 빌라, 그리고 그들의 투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푸틴이 오리올 같은 전략적 요충지도 보호할 수 없다면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본은 겁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자본의 국외 유출을 가속화하고 크렘린 내부의 충성심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지도자에게 왜 충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문 뒤에서 더 크게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도미노 효과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동맹국인 중국은 이 상황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아마도 숨겨진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베이징에게 러시아는 서방을 바쁘게 만들 강력한 탱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간단한 드론으로부터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조차 보호할 수 없고 방공 시스템에 구멍이 많은 러시아는 중국에게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시진핑은 약한 동맹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점의 이미지는 아시아와 글로벌 남방위에서 러시아의 초강대국 이미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군인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조차 이 기술적 및 물리적 붕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의 눈에 러시아는 더 이상 두려운 곰이 아니라 상처받고 피 흘리는 먹잇감입니다. 최종 결과는 크렘린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입니다.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발사된 푸틴의 오레슈니크는 지상의 균형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는 모스크바의 에너지 동맥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난공불락의 방공벽이 키예프의 새로운 비장의 카드 앞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오는 데이터와 정보 보고서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거대한 제트 추진 미사일의 생산을 최대 용량으로 늘렸습니다. 오늘 도착한 몇 마리의 플라밍고는 내일 모스크바 하늘에서 멈출 수 없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불빛이 꺼지고 있으며 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